장인 문화로 잘 알려진 일본에서도 최고의 우동 기업 중 우동면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벌써 창업 110주년을 맞이했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CEO가 쓴 책 한 권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 책에는 어떤 주장이 담겨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멘터리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천생연분 음식 조합을 떠올릴 때 라면과 김치, 햄버거와 콜라 등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어색하기 때문에 라면을 먹을 때 김치와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가 땡기고 생각납니다. 그런데 스시, 즉 초밥을 드시게 되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우동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일본의 회전 초밥집에서는 초밥을 먹은 후 반드시 우동으로 입가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 잠시 벗어난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스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음식으로 성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은 분은 4분 40초로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초밥은 햄버거, 콜라, 피자, 라면 등과 함께 세계 8대 음식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음식들은 현대에 와서 가공식품 형태로 발전한 반면 초밥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음식입니다. 초밥의 기원은 1600년대 중반 일본의 전통적인 패스트푸드였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의 특성상 생선 요리를 발달시키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초밥을 먹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계기는 다름 아닌 1657년 에도의 대화제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도시의 60%가 불타 사라졌고 약 10만 명 가까운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빠른 복구와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에도로 몰려들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현재의 초밥과 소바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하지만 원래 초밥은 지금처럼 고급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거리 음식이자 술과 함께 먹는 간단한 안주에 불과했죠. 196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밥이 패스트푸드에서 지금 같은 세계적인 고급 요리 지위를 차지한 것일까요? 이 지위를 바꿔놓은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은 1940년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개최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완전히 항복하면서 세계적으로 전범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1964년 일본은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일본의 발전상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개통, 세계 최초로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올림픽 중계, 컬러 TV 보급 전가구 확대 추진 등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죠. 패망한 일본 이미지를 극복하고 전후복구 발전상을 자랑하고 싶었죠. 그러나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일본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일본에 대해 날생선이나 먹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아냥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보이콧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밥은 서구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식문화였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자국 이미지 홍보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밥을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내세워 세계적인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초밥은 전통적인 일본 음식으로 포장하고 완벽한 식사 예절과 미적 감각을 더해 고급 요리의 이미지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서양에서도 초밥이 점점 상류층을 중심으로 즐기는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 애플이 고용한 사람은 IT 전문가가 아니라 일본 초밥 요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밥의 고급 요리로 자리 잡은 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입니다. 아직 서구권에서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는 초밥의 매력에 빠져 자신의 단골로 드나들던 초밥집 요리사에게 같이 레스토랑을 차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1994년 뉴욕 맨해튼에 초밥 전문 레스토랑이 개점되었고 이후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초밥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한때 미개인의 음식이자 패스트푸드로 여겨졌던 초밥이 할리우드 배우의 특별 요리이자 서양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 요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초밥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음식이 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철저한 초밥 마케팅 전략 그리고 서구권에서의 이미지 변신 성공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초밥의 기원과 원래 모습은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연출했던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초밥은 고급 음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300년 전 거리 음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헐리우드 배우의 초밥 레스토랑 개설로 현재는 초밥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초밥의 기원이 한국에 하는 소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밥의 천생연분이라 할 수 있는 우동이 실제로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일본 최고의 우동면 제조기업의 CEO입니다. 일본에서 우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면 업계 1위 타누키멘키 우동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10년 창립 이후 1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면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4만여 명의 제면 기술자를 배출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제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러시아까지 진출한 세계적인 제면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를 이끄는 인물이 바로 오카하라 유지 사장입니다. 1910년 그의 조부가 농기구 제조회사로 시작했지만 1965년 카가와현 정부가 우동 제면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면기 전문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3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일본 우동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카하라 사장은 최근 110여 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져서 구력유행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우동 조리법이 아니라 우동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동의 원형은 한국에서 왔다. 그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한반도에서 전해진 면 요리가 현재의 우동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동의 기원은 8세기경 쿠카이 승려가 중국에서 제조법을 배워왔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사누키 우동이 쿠카이가 활동했던 가가와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이 정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인 우동 소비량이 많은 곳이 카가와현이고 우동 가게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카가와현에서 만드는 면을 타누키 우동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카가와현으로 신사 참배왔던 참배객들이 우동을 먹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카하라 사장은 800년경 일본에는 우동을 만들기 위한 소금과 밀가루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 소금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에도 시대 이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주로 쌀을 먹었으며 밀가루를 빻아서 면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동을 쿠카이의 공적으로 하고 싶은 설을 인정하고 싶지만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의 메밀리는 500년 후 조선통신사가 칼국수를 소개하면서 밀가루 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5세기 조선통신사의 방문 시기와 일본에서 맷돌이 보급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맷돌과 밀가루면 요리법을 전파하면서 일본에서 우동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동이라 불리는 일본 전통 요리는 한국의 칼국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칼국수가 있었을까요? 플러선 국수라는 이름밖에 조선시대 문헌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 승남 등의 기록에서 팔면, 도면이라는 단어가 확인됩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을 위한 요리, 생활, 약방 지식을 정리한 시용서 규훈 씨의 방에도 칼국수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지금의 칼국수와 같은 요리, 절면이라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절체은 자를 절, 즉 칼로 자른 면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칼국수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곡식마다를 그대로 먹었고 이를 갈아야 하는 요리는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칼국수는 어떻게 일본에 전해진 것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밀을 비롯한 곡물을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발전된 맷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의 맷돌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에서도 밀가루를 가공하여 다양한 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우동이 등장한 시기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1411세기로 조선통신사가 활발히 일본과 교류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조선통신사는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라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통신사들은 맷돌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일본에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발효, 음식 문화는 일본 요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조선의 발효, 자학류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우동과 함께 나오는 일본의 된장국 미소시로와 우동 국물 요리에 쓰이는 치유가 일본 음식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식 국물 요리 방식이 일본에서 변화하면서 우동이나 소바의 국물, 돈부리덮밥의 간장 양념 등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통신사를 통해 맷돌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밀가루 가공 기술이 발전했으며 조선식 발효 음식이 전파되면서 지금의 일본 요리의 기초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 내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난 일본인이야. 사실 우동을 떠올릴 때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일본 우동의 장인이 직접 칼국수에서 유래했다고 밝혔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 라는 반응과 우동은 일본에서 1000년 넘게 먹어온 전통 요리다. 이제 와서 한국이 우동도 자기네의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거냐?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동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일본 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카하라 사장의 연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적 문헌과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의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우동, 그 뿌리가 한국의 칼국수라는 사실을 일본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밥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동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K푸드의 대표적인 제품 바로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일본의 라면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리에서 쉽게 라면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라면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한국의 인기 라면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히트작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특히 매운 라면 시장을 개척한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빌보드 1위를 여러 번 차지한 세계적인 래퍼 카디비, 그리고 유튜브 스타 영국 남자 조시도 먹으며 폭발적인 유튜버 조회수와 함께 세계 불닭 열풍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러나 일본의 유명 식품기업 미신이 불닭볶음면과 놀랍도록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라면 시장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미신은 니신 야키소바 볶음면 UFO 매운 까르보라는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삼양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까지 매우 유사해 많은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포장지에는 한글로 볶음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분홍색 배경을 채택하여 삼양의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한국 제품을 베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조차도 일본이 한국 라면을 모방하는 시대가 왔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제품을 따라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농심 매콤달콤 양념치킨 비빔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특유의 달짝지근한 양념치킨 맛으로 일본 내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달짝지근한 양념치킨 맛도 똑같고 비슷한 붉은 톤의 포장에 치킨 이미지, 달콤, 매콤한 컨셉까지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 트렌드는 한일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유사성은 단순한 영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 라면의 글로벌 인지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K푸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불닭볶음면처럼 세계적으로 히트한 제품을 베끼면서도 한국 제품이라는 대놓고 사실을 숨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편승해 시노쿠보 한류거리, 도쿄 대형마트에 한국의 매운 라면 전용 코너를 만들 정도로 한국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불닭볶음면을 베끼려고 했을까요? 오랜 시간 라면의 본고장이라 불려온 일본이 한국 라면의 매운맛과 중독성 강한 맛을 모방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한국 라면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라면 시장에서 매운맛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라면은 담백한 맛이나 간장 베이스의 국물이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불닭볶음면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매운맛 라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은 라면의 본고장이라고 불린 일본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심은 일본 내 신라면을 중심으로 135억엔 달성하였으며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약 25억엔 약 22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 개발한 일본에서도 일본 시장 내 한국 라면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매운맛이 일본 젊은 층을 사로잡았고 도쿄의 이토요 카도세이후 등 큰 마트에서는 아예 한국 라면 매운맛 계급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기는 단순히 매운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라면이 들어간 부대찌개부터 원하는 토핑을 넣어 끓여 먹는 한강 라면까지 일본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도쿄 하라주쿠에 위치한 K-타운 하라주쿠에서는 즉석에서 한국 봉지 라면을 끓여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일본의 젊은 층을 사로잡았으며 일본의 중심부 도쿄마트에 진열되고 일본의 대표 기업까지 모방하게 만든 걸까요? 첫째, 독특한 매운맛과 감칠맛의 조화. 한국 라면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은 감칠맛이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일본의 90만 유튜버 로시안 사토시는 한국 라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맵지만 매움을 넘어서는 감칠맛이 있어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다. 다른 한국 라면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라면에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둘째, 쫄깃한 면발과 풍부한 건더기. 한국 라면은 일본 라면과 달리 쫄깃한 면발과 다양한 건더기가 들어있어 식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일본에는 없는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불닭볶음면과 같은 제품은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 매운맛 챌린지 문화와 결합되면서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셋째,
한류 콘텐츠의 영향. 영화 기생충에서 소개된 짜파구리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라면 요리들이 일본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도도 같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넷째, 간편한 조리와 다양한 응용 가능성. 한국 라면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라면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여 새로운 요리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면이 들어간 부대찌개나 원하는 토핑을 넣어 끓여 먹는 한강라면이 최근 소개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일본 젊은 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라면 먹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특한 매운맛과 감칠맛의 조화. 둘째, 쫄깃한 면발과 풍부한 건더기. 셋째, 한류 콘텐츠의 영향. 넷째, 간편한 조리와 다양한 응용 가능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본에서 한국 라면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풍 속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 회사들이 우리의 라면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한국 우동의 원조 논란과 불닭볶음면을 베낀 일본 라면 회사, 이 두 가지 사례는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 한국 음식을 잘 모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음식의 높은 수준과 인정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켜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